나오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코너죠. 돈이 되는 트렌드. 대우증권의 장보현 PB와 함께 돈이 되는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장보현 PB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주제를 끌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축 무용 시대라는 뉴스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붙지 않는 저축 무용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012년 3.92%에서 지난 5월 2년 새에 1.23%가 낮아진 2.69%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0%대 상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꼬박꼬박 저축해서 목돈을 마련하던 시절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절에 적절하게 수혜가 될 만한 기업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무용이라는 것은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한때 제 주변에 참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투자하고 또 이렇게 금리가 또 떨어질 때는 열심히 저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거꾸로 간다라고 우리끼리 만나서 비웃곤 하는데 지금 그 친구는 저축을 열심히 하는데 저축할 필요가 없는 시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적금 금리가 계속해서 어저께도 기사가 나왔지만 1%대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또 시중에 대한 또 지금 한은과 이주열 총재하고 또 최경영 부총리가 만나기도 했었지만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예,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그 건설업종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월요일 날 그때 회동을 했을 때 내수 부진 등의 그런 경기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은행 저축 상품의 금리 인하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보시면은 종전에 금리는 2%대를 유지했었는데요. 이제는 1%대 후반 금리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그런 실질 금리는 현재 제로 수준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금리가 예금 정도가 1.9%에서 2%라는 것은 증권사 CMA에 넣어도 이 수시 상품에 넣어도 2.4%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보다는 역시 증권업종이 그 수혜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은행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큰가요? 아니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오히려 평가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차후 수혜를 나가야 될 비용 금리는 미리 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 빌려줘서 받을 수익 금리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도 이 금리 갭 차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겠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는 증권업종이 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증권업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바닥이고 그다음에 신입사원을 많이 뽑게 되면 주가가 꼭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여의도의 칼바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한 그랬었죠.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 구조조정 추이를 보시면은 원래 증권사의 그 인원수가 총 증권업에 종사하는 그 직원 수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에 5천 명이 줄어든 4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점포수의 경우에도 1,800개 지점에서 400개가 줄어든 1,400개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증권업황의 그런 체질 개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체질 개선은 곧 또 다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물론 이 구조조정 비용이 있긴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돼서 일시적으로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400억에서 500억 내외의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 비용을 제외하고도 1분기에 개선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이래서 증권업종 자체는 올해부터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수익은 증가가 되는데 비용은 감소가 되는 그런 첫 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흑자로 돌아서는데 비용은 좀 더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 이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어떤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조금 아직까지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익이 개선될 것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 사실은 증권업을 하시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브로커리지나 아니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또 웨스 매니지먼트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평가 차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상품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많이 운용을 하는 것이 채권입니다. 아까 그래서 금리랑 연관이
있다고 했군요. 맞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폭만큼 그 채권의 평가액이 엄청나게 되는데요. 예. 채권 보유 평가액 증가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브로커리지나 더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증권업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채권 평가액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수년간 좋은 성과를 보였던 증권사들은 이번에 특히 2분기에 이 채권 평가액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에도 호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운용하는 그리고 거래하는 채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 규모하는 채권의 규모를 보면은요,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대형 예. 5개사의 그런 채권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투자증권이 14조, 그 다음에 대우증권이 13조, 한국투자증권이 12조, 삼성이 11조, 현대가 9조 해서 이 작지 않은 그 금액을 대부분 이제 트레이딩 하기도 하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수익이 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금리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겨놨을 때 금리가 계속해서 뭐 큰 이익을 오히려 마이너스권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그러면 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돈을 어디든가 계속해서 운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리에 빌려다가 뭔가 다른 쪽에다가 운용해서 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거에는 증권 쪽으로 돈이 좀 많이 유입됐던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증권 쪽으로 유입이 된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상품으로 많이들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예. ELB나 DLB라고 해갖고요. 원금 보장 형태이면서 파생 상품을 결합한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보고 우리가 보통 파생 결합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원금을 보장을 하는 걸 보고 ELB나 DLB라고 하고요. 원금 보장하지 않은 거를 ELS, DLS인데 이런 수익률이 보통은 낮게는 3%에서 더 많게는 10%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ELS는 빨간 선을 깨지 않으면 예, 요즘에 저희 그거죠? 광고 보셨군요. 예, 맞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ELS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고도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많은 관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금 금리가 1%대라는 건 사실은 정말 기막힐 노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형,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그런 욕구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LS와 DLS, 그다음에 ELB, DLB 쪽으로 많이 상품들이 이동하면서 이것이 또한 그 증권사의 상품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행의 규모를 봤더니 ELS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2%가 증가한 13조가 발행이 됐고요. DLS의 경우에는 31% 발행이 증가해서 5.8조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예, 이런 규모들 자체가 이제 증권사들의 그런 수입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ELS나 DLS, ELB, DLB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신용 등급을 따른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ELS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왜 이 종목 ELS 가서 실제로 이 주가가 굉장히 막 급등나게 막판에 와서 이렇게 강해되면서 혹시나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하면서 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이 종목 ELS 들어가기가 좀 이렇게 좀 껄끄럽다 이런 분위기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됐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PB다 보니까 ELS, DLS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데요. 제가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목을 연계한 종목형 ELS인데요.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목형 EL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 3년 전에 많이 들어가셨던 게 20%대 그런 고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많이들 들어가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말씀 차라리 그냥 주식하시라고. 주식은 손절해도 가능하지만 얘는 나중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LS나 DLS,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가 넘었는데요. 만약에 하방이 50이다. 그러면 1,00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이 반토막 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간다라는 건 사실은 2008년도에 그런 엄청난 금융위기가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수형 ELS 쪽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사실은 덜 손해보면서 고금리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ELS 상품 소개하는 코너는 아니었고요. 사실 지금 증권업 쪽에 어떤 변화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로 대변되던 증권업종이 채권이나 다양한 상품으로 이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또한 증권주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아주 좋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근거는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수혜주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정책에서 이 증권주의 수혜가 기대되고
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증권업을 죽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각종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죽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민감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는 건전한 금융시장이 확립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정부가 하려는 것은 이 증권업 자체가 사실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더 밀어주겠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문 판매업 개정안인데요. 이것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증권사 자체가 지금은 지점에 방문을 하셔야지만 사실은 상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의 설계사들처럼 나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점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면서 오히려 판매 인력은 또 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상품 수익은 더 늘어나는 그런 식의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과세 계좌의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종합재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이 비과세 전용 계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3개월 동안 약 5천억 엔의 그런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의 상품은 뭐냐면 비과세 전용 계좌로 주식이나 또는 그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배당금이라든가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장 10년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계좌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국하고 일본에서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증권업종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제 이것을 한국에서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증시 흐름에도 좀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론으로 이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총론으로 어떻습니까? 그럼 증권주 지금 이제 장보영 PB께서 고객분들 만나거나 지금 반에서는 그럼 증권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먼저 우리 그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주요 증권사 주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베가 취임하기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일본의 증권사가 25년 동안 불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증권업계가 구조 개편이 됐습니다. 퇴출이 되고 합병이 되고 청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앞서 우리 한국의 그 증권업처럼 구조조정이 심했습니다. 인력과 점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융이 완화가 되고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 증권사들은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은 줄이게 되는데 수익은 그대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브로커리지나 그런 WM 상품이 아주 판매가 많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큰 폭의 증가가 없었지만 그래도 주가 폭이 많이 움직였던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의 그 주요 증권사 주가 추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무라의 경우에는 200엔이었던 주가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 800엔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에도 200엔 정도 되던 주가가 2년 정도 지나고 보니 한 1000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4배, 5배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 업황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은 사실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어제 했었으면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오늘 이제 많이 올라와서 중요한 건 이제 좀 눌림을 기다리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향후 1, 2년 사이에 그런 모습은 증권업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후에 저런 주가를 보일 때 다시 한번 또 증권업체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우증권의 장보영 PB와 함께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증권업종이 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정책적인 이유, 업황의 어떤 변화 이유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베 취임 이후에 일본 증권사들이 4배, 5배 상승했다시피 국내 증권사들도 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정책의 어떤 진행 속도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